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 파문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두 당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 선수가 올림픽 개인 부문 5위에 올랐습니다. 역대 남자 최고 기록입니다. 차 선수의 강점과 성장 가능성을 이수경 국제심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권 소식입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 수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고요. 문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후보와 민주당 간의 반박이 이어지며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직접 윤 후보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선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고요? 네, 어제 청와대가 고위 관계자 발언을 통해서 윤 후보 발언을 비판한 것에서 나아가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오전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박 수석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참모회의에서 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를 향해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현 정부에 적폐가 있어서 수사해야 한다면 왜 현직 검찰 수장으로 있을 때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냐며 추궁한 겁니다. 또 그게 아니라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이자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야당 대선 후보 발언에 대해 직접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윤 후보의 발언이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앞서 윤 후보는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이후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제 고위 관계자가 직접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며 선을 지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윤 후보가 내가 하면 정당한 적폐 처리고 남이 하면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는다며 재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그동안 대선 개입 논란을 의식해 가급적 대응을 자제하던 청와대가 문 대통령 명의로 직접 사과를 요구하면서 청와대와 국민의힘 간의 공방이 더욱 격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강하게 비판한 것을 놓고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보복 수사 선언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민주당도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이번 발언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정치보복을 공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후보가 정치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민주주의가 무법천지가 되는 게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청사진이냐면서 정권을 잡으면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여당 인사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죄도 없는 현직 대통령을 사실상 수사하겠다고 공언한 셈이라면서 염치도 신의도 그리고 상식도 없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SNS를 통해서 어떤 후보도 이런 망언을 한 적이 없다며 정치검사들이 정권을 사유화하는 듣도 보도 못한 괴물 정권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과잉 의전 논란을 사과한 뒤에도 여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오늘 거듭 사과할 뜻을 밝혔는데 공직자로서 그리고 또 남편으로서 자신의 부족함과 불찰이라며 당사자의 상처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참 희한한 8분짜리 사과쇼였다며 그 남편의 그 부인 부창부수란 말이 절로 떠올랐다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 사과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재발이 저려서 발끈한다, 또 선거 개입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도 조금 전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조금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정치보복 의도라는 여권의 공세에 대해 자신의 사전엔 정치보복이란 단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해왔고 그런 면에선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청와대가 재발이 저렸을 뿐이고 오히려 선거 개입이란 반응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서 성역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론에 청와대가 발끈한 거라면서 이렇게 급발진하며 야당 후보를 흠집내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조금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직접 보시겠습니다.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이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일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출간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당초 윤석열 후보가 참석할지가 관심이었지만 다른 일정이 겹치며 결별 후 공식 만남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 후보들을 싸잡아서 한 후보는 가족과 인연 집단이 전횡을 일삼을 것이고 다른 후보는 측근이 문고리 소통령 행세를 할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후보들 모두 나는 역대 대통령과는 다를 거라 자신을 하고 있지만 다들 똑같은 최후를 맞이할 거라고 미리 얘기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윤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내세운 게 적폐청산이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선거 과정에 대선 후보로서 적절한 얘기인지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부장원 기자,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졌죠. 고 김영균 씨. 이 사망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당시 원청 대표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오늘 대전지방법원 서상지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 들어왔습니다. 또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는 집행유예,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 역시 모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 때는 각각 징역 2년, 또 백남호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예. 무죄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가 났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다른 후보들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안 논의와 함께 대선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사흘 앞두고 단일화 논의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안 후보는 대선 끝까지 갈 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선 그런 이야기는 한국 정치사상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했고 10분 안에도 끝낼 수 있다는 윤석열 후보의 단판 제안에 대해서는 서로 의사타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유튜브 생방송 출연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인지도 높이기에 주력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의 투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직접 투표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요? 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투표 시간을 애초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보다 1시간 반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이 되면 대선 당일 방역당국의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 기존 투표자들이 빠져나간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직접 투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여야는 오후 6시에서 밤 9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방식으로도 투표가 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이틀에 걸친 논의 끝에 1시간 반만 늘리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요. 오늘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방역당국과 선관위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오는 15일 선거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대선당의 개표 시간 역시 바뀔 수 있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 발언을 놓고서 지금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어제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윤 후보는요, 집권하면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수사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또 정치 보복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 정부 초기에 한 것은 헌법 원칙이고 또 자기네들 비리와 불법은 보복이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발언, 이 인터뷰를 놓고서 여야가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여권은요 일제히 이 말은 문정부의 적폐 수사, 사실상 정치 보복 수사 아니냐 이렇게 발끈했고요. 국민의힘은 성역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원칙론적인 입장이었고 혹시 재발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 정치 보복 프레임을 들이대고 있다면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반문재인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바꿔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이 윤 후보 발언의 취지를 곡해해서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려 든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불똥은 청와대까지 튀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윤 후보가 현 정부를 근거 없이 불법으로 몰고 있는 것 아니냐. 강력히 분노하고 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바로 맞받았습니다. 야당 후보 흠집내기 아니냐. 이거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대선을 불과 27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을 놓고서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유권자들은 과연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표심에는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바로 지금부터 여야가 이번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와대의 입장도 나왔고요. 윤 후보의 또 반박하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윤 후보가 조금 전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윤석열 사전에는 정치 보복 없다. 또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총회도 열고 있고요.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야당 대선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없던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관련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사과까지 요구한 이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선거 관련된 발언이라기보다는 예. 이후에 이제 본인이 당선이 되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차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발언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명백한 보복 수사를 암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복 수사가 아니라고 해도 사실상 보복 수사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군요. 네. 예. 통상적인 수사라면은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고 그 사안의 위법성이라든지 또는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나면은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네. 뭐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의 경우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엄중히 수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들도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안이 어느 정도 규명되고 그 혐의라든지 불법성이 어느 정도 드러났을 때 보통 발언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어떠한 사안도 적시하지 않고 그냥 전 정부를 통으로 수사할 수 있다, 수사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 통상적인 언급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문 대통령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 그러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전에 나온 건데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은 윤 후보에 대해서 작심 비판하는 발언으로 들리는데요. 네, 뭐 이 발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이 발언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에 관련된 어떤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또는 어떤 향후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예, 전 정부에 대해서 명백히 특별한 사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특별한 사안과는 상관없이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그런 보복 정치의 가능성 언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3시 반쯤 기자들과 만나서 한 발언을 좀 보면요. 문 대통령도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수사를 늘 강조해 왔고 법과 원칙은 공정한 시스템 처리 방침, 본인이 대통령이 돼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내 사전에는 정치 보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은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죠. 예.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것은 제가 앞서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안이 있고 그 사안이 범죄 혐의가 있고 불법성이 드러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정치 세력 또 특히 현 정부에 대해서 불법인 것처럼 규정하고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그런 검찰권 행사라든지 수사권 행사는 상당히 떨어진 예. 초헌법적이면서 비헌법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의원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나요? 의원총회가 4시부터 예정돼 있어서 예. 지금 시각이면 아마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의원총회에서 오늘 그 발언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아마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도 다수 나올 것이고요. 예. 또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저희들도 문제 제기하고 예.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한 것 이것과 관련해서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 후보의 이번 발언은 초헌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오히려 본인이 반헌법적인 발언을 했다. 이후에 혹시나 자기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검찰권 행사나 수사권 행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적반하장식 반응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초헌법적 발언이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대통령이 이 검찰 수사 관련해서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삼권 분립의 원칙에 네. 따라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 같은 경우에 오늘 민정수석실 폐지 지난해 여름부터 주장해 왔다. 그래서 본인은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요. 예. 최근에 인터뷰하면서도 본인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한 검사를 언급하면서 네. 향후에 이 검사를 중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 검사는 행정법원에서 지난해인가요 나왔던 징계 취소 관련된 사건에서의 판결에도 특수한 관계라는 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 윤 예. 후보하고 예. 그런 사람을 뭐 마치 벌써 당선이 된 것처럼 뭐 중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가운데서 또 이런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판단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왜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다. 거의 청와대가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권 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초헌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사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윤석열 후보처럼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달을 가리켰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이 대통령 선거 개입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됐는데 그때 대통령의 발언과 지금 문 대통령의 발언의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윤 후보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윤 후보가 갖고 있는 비전, 또 윤 후보가 하고 있는 선거 활동에 관련된 발언이 아닙니다. 예. 명백히 이제 현 정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안이 예정돼 있거나 전제돼 있지도 않은데도 수사하겠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현 정부의 수장으로서 현 정부의 어떤 정통성이라든지 적법성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 개입이라고까지 보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반 문재인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바꿔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인 의도는 저희들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최근에 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그럴수록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보수층의 집결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김혜경 씨가 어제 사과를 했는데 공식 사과를 했죠. 국민의힘은 알맹이가 빠졌다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건데 어제 김혜경 씨의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식 사과를 했고요. 예. 사과 내용 중에는 이후에 수사나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것은 다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예. 알맹이가 빠진 사과다라는 비판은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인태 전 의원이 김 씨가 좀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단체장 부인이 직접 장 보는 거 봤느냐, 뭐 제도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단체장의 부인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적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분들께서 많이 이제 그 문제 제기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쳐 나갈 것이고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우리 후보의 발언도 그 진정성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도지사 부인이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거 봤느냐? 이게 동의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세요? 유인태 의원님의 그 발언은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토론 단장 맡고 계신데 내일 사자토론 네. 열리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뭐 기존처럼 정책과 비전을 겨루는 장으로서의 토론장이 되길 희망하고요. 예. 그런 방향에 맞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 연결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뭐 선거 개입 아니냐라는 주장도 펴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또 기자회견에서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 입장 들어봅니다. 원일이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이게 정치 보복 수사 아니냐, 지금 민주당은 정치 보복하려는 것 아니냐. 네. 충분히 그렇게 읽힌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이제 대통령의 생각이 그런 것 같고 예. 정치 보복의 정의라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법전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니까 예. 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예. 어떤 정치적 상대방을 없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있는 것을 부풀려서 몰아세우는 것을 정치 개입이라고 보통 국민들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했던 그 이 검찰 수사 정상화 발언이라는 것은 지극히 검사로서 26년 활동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평소 소신이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시스템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권력형 비리 수사는 반드시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인 것인데 예. 이 정부 들어서 지난 5년 동안 권력형 비리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권력형 비리가 없어졌을까요? 덮은 거죠. 굵직굵직하게 생각나는 것만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보고서 조작 사건, 라임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전부 다 국기문란의 에너지 100년 대계를 흐트리고 국민들의 피눈물을 나게 했던 이런 민생 경제 사범들이고 국기를 무너뜨린
정치사범이었죠. 근데 예. 그 수사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내 편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라는 지시 그대로 수사해서 들어갔던 사건들입니다. 추미애 장관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중단됐죠. 수사하던 검사들 옷 벗거나 전부 다 지방으로 좌천됐습니다. 이 상황이 정상적인 검찰의 지금 수사 상황이라고 보는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 예. 윤석열 후보는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검찰이 시스템이 정상화될 것이다. 정상화되면 덮였던 이런 모든 사건들, 은폐됐던 모든 권력형 비리 사건 당연히 해야죠. 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었는데 그런 발언을 놓고 느닷없이 정치 보복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오니까 선거가 27일밖에 남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참 급하긴 급했나 보다. 거기다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오시는 것은 야 이거는 이 선거를 그냥 기계적인 중립도 지키시지 않겠다는 거구나.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냥 그 주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시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이 워낙 답변을 길게 하셔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물어볼 게 많은데. 네네. 예. 일단 문 대통령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재직 때 그럼 그때 적폐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그때를 좀 더 현 정부에 대한 그런 적폐가 있었다면 바로 수사를 적극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수사하려고 했었죠. 모든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검찰총장으로 되고 난 뒤에 중앙지검장을 거쳐서 검찰총장을 됐을 때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 충분히 많이 나왔었고 예. 수사했었고 탈원전 보고서 조작됐다는 얘기 많이 나왔고 검찰이 차근차근 자료 수집해서 수사하고 있었었죠. 예. 전부 다 묻혔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국민들 기억을 잘 못하실 텐데 수사 전부 중단됐습니다. 수사 중단은 은폐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사하던 검사들 전부 다 쫓겨나거나 옷 벗고 나갔습니다. 네.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검찰이 시스템을 다시 회복을 하면 검찰은 가만히 놔둬도 청와대가 대통령이 이거 수사해라 저거 수사해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수사할 것이다. 글쎄 무엇이 정치 보복 발언이라고 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발언은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집권을 하면 당연히 해야죠, 돼야죠 이렇게 하는 발언 자체가 사실상 수사를 암묵적으로 시킨 것 아니냐라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제가 그래서 논평을 예. 재발저림 증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으면 두려워할 일이 뭐 있습니까? 예. 적폐 수사라는 거는 이 정부가 상징처럼 내세웠던 것인데 본인들이 했던 이런 그 중대 범죄 사실들, 권력형 비리 사실들은 전부 다 덮어놓고 그것이 적폐냐 아니냐에 대해서 말조차 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대선 후보가 사실상 정치 보복을 선언하는 일은 본 적이 없다. 좀 통합의 길 이런 발언 방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예. 이재명 당시 지사가 시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도둑을 잡는 게 도둑에게는 보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정치 보복이라면 맨날 해도 된다. 이거 다른 사람 한 얘기 아니고요. 예. 이재명 시장이 그 당시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군요. 지금 상황하고 예. 뭐가 다를까요? 예. 오늘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야권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그런 의도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반대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닐까요?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 선거가 27일 남았습니다. 5년제 단임제 대통령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예. 대통령은
27일 남은 이 상황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죠. 전직 대통령들은 탈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탈당을 하시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이시기는 한데 예. 이 상황에서 느닷없이 정치보복 얘기를 왜 꺼내셨을까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문파 지지 세력들에게 나는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의도를 은연중에 노출하신 거 아닌가요? 예. 이게 바로 선거 개입이라고 저희가 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여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그런 정치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도가 묘하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후보 이런 구도가 이렇게 짜지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희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이거를 잊지도 않는 존재하지도 않고 상상도 하지 않은 정치 보복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예. 이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예.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 네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남은 임기 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뭐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권 연장이 되면 남은 임기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고 예. 정권 교체가 되면 남은 임기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힘들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모든 발언들이 느닷없이 왜 이러실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에게 큰 선물을 좀 하나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앞서 박주민 의원으로부터 여당 입장 들었고요. 지금 원일이 대변인으로부터 야당 입장 듣고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에서 김혜경 씨 사과와 네. 관련해서 적절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여권 관계자가 이야기한 것도 있고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평가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죠. 사과를 보셨으니까 저 사과가 진짜 사과인지 가짜 사과인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구체성이 떨어졌다라는 국민들의 지적이 지금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예.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니 진정성이 당연히 없다고 느끼시겠지요. 국민들은. 예. 이 사안의 본질은 법적 권한이 없는 도지사나 시장의 부인이 법에 아무런 근거 없이 개인 비서를 공무원으로 데리고 쓰는 과잉 의전이나 황제 의전이 본질이 아니고 네. 안을 들여다봤더니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을 위반한 범죄 사실이더라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왜 저 김혜경 씨의 사과에 어제 알맹이가 없었을까? 알맹이를 얘기를 하고 사실관계를 적시를 하면 범죄 혐의를 인정하게 되니까 아마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이다 보니 이런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 이거는 풀어드려야죠. 예. 어떠한 권한으로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공무원을 데려다가 개인 비서처럼 씁니까? 그리고 법인카드 당연히 국민의 세금인데 그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법인카드를 횡령 쇠고기를 사 먹고 초밥을 사 먹고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치를 하시는 분 이재명 후보는 단 한 푼이라도 도둑질을 했으면은 자기가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국고 횡령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것이 사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TV토론 얘기 잠깐만 할게요. TV토론 내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 때 이 배우자 의혹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네. 내일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혹시 아세요? 글쎄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그 배우자의 이런 국고 횡령과 직권남용과 의료법 위반과 이런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TV 토론 자체는 배우자를 거론하는 장소가 아니라 후보의 자질과 태도와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니까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국민의힘 입장은 원일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명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재택치료자도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은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만 명대로 올라섰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4,122명입니다. 5만 명대 확진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전날보다 4천 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매주 약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 규모는 일주일 만에 2.4배, 2주 전보다는 3.7배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영향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이달 말쯤 확진자가 13만에서 17만 명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82명으로 전날보다 3명이 줄었고 사망자는 20명이 늘어나 누적 사망자는 6,963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은 17만 명을 넘으며 하루 만에 6천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608곳이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의 92% 수준입니다. 네, 노바백스 백신 접종 계획도 나왔죠? 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와 고위험군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우선 14일부터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와 노인, 중증 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병원과 시설 내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을 시작합니다. 일반 국민은 오는 21일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고 접종은 다음 달 7일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마쳐야 기초 접종이 끝납니다. 방역당국은 1차 접종 후 접종 금기나 연기 등 의학적 사유로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없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교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바백스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원하면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 예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치료 체계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50대 기저질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확진자는 집에서 스스로 몸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서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병의원들 중 준비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방배동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의료체계 전환 첫날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검사실을 갖춘 이곳 병원은 오후 시간이 되면서 환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일반 확진자 비대면 진료를 위해 교대로 자택과 병원으로 오가며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코로나19 치료체제 개편은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데요. 일반 관리군 환자들은 스스로 몸 상태를 확인해서 발열 같은 증상이 생기면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진료를 받고 처방받게 됩니다. 처방받은 의약품은 전국 담당 약국 500여 곳에서 조제해 배송하는데 본인 또는 가족 공동 격리자에 연락해 대리인 자격을 확인한 뒤 전달하게 됩니다. 동네 병의원 말고도 24시간 운영되는 각 지자체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45곳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몸 상태를 점검해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미리 해열제나 체온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같은 장비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 가급적 모든 동네 병의원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령층 등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향후 거점 전담병원을 활용해 현재 600곳 정도인 관리 의료기관을 650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네, 반나절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계속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은 동네 병의원에선 내원 환자를 진료하는 동시에 재택 환자 전화를 받는 방식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는데요. 내과나 소아과, 이비인후과 같은 의원이 아니면 재택 치료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내용이 일선 병의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데다가 환자와 코로나 확진 여부를 확인하는 조회하는 시스템은 내일도 탑재가 불투명한 예정이라 한동안은 확진자가 맞는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시작할 병의원에 대한 교육도 하루 전인 어제 시작됐습니다. 현장 의료진의 반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과정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떠도는 얘기로 또 아직 참여 의사를 표명한 동네 병의원이 생각보다 적은 것도 걸림돌입니다. 어제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병의원 1,000곳 정도가 재택 진료 의사를 밝혔는데요. 서울 시내 전체 병의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연일 확진자 규모가 폭증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시스템 마련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발빠르게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 비대면 치료를 맡게 된 동네 병의원 1,800여 곳과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관리의료기관 등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방배동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서 숨진 고 김영균 씨.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렸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지국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던 만큼 이 원청 한국서부발전 대표 선고 내용이 가장 궁금했었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사고 발생 시점에 한국서부발전 사장이던 김병숙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들었던 거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산업안전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숨진 김용균 씨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안전을 위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백 씨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행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7명은 금고나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 형을 선고받았는데 모두 2년 집행 유예였습니다. 나머지 하청업체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에서 금고나 징역 1년 6개월 사이 형이 선고됐고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이 2년 유예됐습니다. 20대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낙탄 치우는 업무를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책임자들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3년 2개월이 걸렸지만 벌금형을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 씨 사망 뒤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 때 원청 사업주 책임을 강하게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은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작 김용균 씨 사망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확립해야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온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른바 적폐 수사 발언을 두고서 청와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했다라는 표현까지 나왔고요. 지금 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선을 27일 앞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후보가 정면 충돌하는 모습, 대선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후보의 언론 인터뷰 내용입니다. 적폐 수사 관련을 발언을 하고 나서 지금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세요? 일단 윤석열 후보의 그 중앙일보 인터뷰죠. 예. 인터뷰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집권하게 되면은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예. 이런 청산 수사할 것인가 예. 이렇게 질문하니까 해야죠, 돼야죠 이렇게 연거푸 3번이나 강조를 했다는 예.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뭐 기획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또 다시 한번 오늘 쭉 봤습니다만은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집권할 경우에 네. 현 정부에 대한 그 적폐 청산 수사를 네.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고 예. 이런 정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게까지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선거전에서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느냐 그렇게 보는 것도 조금 무리는 예. 있는 것 같고 예. 오히려 준비 안 된 대답들 질문에 대한 준비 안 된 대답 정제되지 않은 발언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정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 어떤 경우에도 정치 보복은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성역이 있을 수가 없다. 그거는 예. 검찰의 몫이지 그러나 대통령이 관여할 건 아니다. 라는 것이 정답인데 그렇군요. 예.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라는 점에서는 비판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청와대 반응은 추은호 해설위원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청와대의 반응은 이제 대통령이 오늘은 보면은 이제 참모회의에서 발언한 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강력한 분노 또 사과 요구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100가지였죠. 예. 100가지 중에서 제일 과제가 뭐냐면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철저한 적폐청산이 제일 과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의 그 정권의 정당성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촛불 민심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하는 데서 찾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출발한 정부를 적폐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를 담당한 지휘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 당사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청와대로서는 분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조의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거기서 그쳐야지. 예를 들어서 대선판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식의 의도로 청와대가 이렇게 의견을 표출한다는 것은 좀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쳐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재발 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청와대가 과잉 대응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이거 사실상 보복 수사를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저 역시도 권력형 그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고 그거는 제가 검찰에 재직할 때나 정치를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그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벌써 지난 여름부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뭐 민정수석실 폐지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내 사전에 보복은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파문이 좀 더 커지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야 비로소 정답을 이야기한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이 내 사전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윤석열 후보만의 표현은 아닙니다. 네.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TV 연설에서 네. 내 사전에 문재인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랬습니까? 말한 적이 예, 있는데 예. 그걸 그대로 답습한 건데 아. 정답을 뒤늦게 하루 지나서 이야기했다라는 데 대해서 아무래도 대처가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 보복 프레임에 걸려버리면은 상당히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오늘이라도 그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 보복은 있을 수가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 청와대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묘하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후보가 좀 대결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렇다 보니까 양당에서도 상당히 서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당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고 질문 더 이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공개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봅니다. 역대 대선에서 유례가 없던 초유의 사건입니다. 대선 후보가 죄도 없는 현직 대통령을 사실상 수사하겠다고 공언한 셈이지 않습니까? 네네. 심지어 뭐가 잘못이 있는지 수사하겠다는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무조건 수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볼 땐 염치도 없고 심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정말 망발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만함의 극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 시스템에 의해서 비리가 드러나면 그 엄정하게 처단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의 작동 원리잖아요. 제가 보니까 꼭 스스로 자해공갈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지은 죄가 많다는 건지. 사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지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할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해왔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친문 세력에 대한 공갈이에요 이게. 당신들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해.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러 갑시다. 이렇게 지금 공갈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적폐 수사가 정치 보복 또 나아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지금 서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 아니냐 이런 또 그렇습니다. 예, 그런 해석도 무속도 나오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 무속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처음 정치 선언하고 할 때는 반문을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선거정이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반문보다는 반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짜여졌다가 네. 지금 다시 이렇게 전선이 확대된 것 아닙니까? 예. 청와대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구도입니다. 예. 하지만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서는 전선이 이렇게 복잡해지면은 어디서 구멍이 생길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불리한 구도이기 때문에 빨리 그 수습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번 건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던 친문 일부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이라든가 연령층으로 보면은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촛불을 지지했던 그런 표들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윤석열 후보로서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친박근혜 세력들 지역적으로는
TK 일부 이렇게 또 결집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표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나라를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렇게 선언해서 다행입니다만 내일 TV 토론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정치 보복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잘못 표현한 점은 인정을 하고 바로잡는 그런 언급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지지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김혜경 부인 김혜경 씨의 사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김혜경 씨의 사과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표현을 했었죠. 진솔한 인정과 겸허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연 진솔했는지 겸허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김혜경 씨가 나와서 국민 앞에 직접 본인의 입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점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뭘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라는 점은 아쉬웠다. 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사과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사과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두 후보 부인의 사과, 자, 공통점은 무엇이었고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 엄지민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 의혹이 이렇게 쟁점이 된 적이 있었을까요? 어제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사에서 고개를 숙인 장면, 그리고 지난해 12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사과까지 두 유력 대선 후보 배우자의 대국민 사과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건데요.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 모두 의혹이 보도된 이후 12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각 당 차원에선 처음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사과를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추가 의혹이 계속 나오고 후보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자 결국 뒤늦은 공개 사과를 택한 겁니다.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 준비한 입장문을 읽고 난 뒤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은 받았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혜경 씨는 먼저 2분 분량의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읽고 난 뒤 기자 4명의 질문에 답을 했고 김건희 씨는 7분 분량의 입장문을 읽어내려 간 뒤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후보자, 본인 남편에 관한 언급도 달랐습니다. 김혜경 씨는 사과문에 이재명 후보를 공직자, 대선 후보로 칭하면서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제한 반면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와의 첫 만남부터 연애 시절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 두 사람의 유례없는 대선 후보 배우자의 의혹과 사과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후보 부인 의혹과 사과에 대해서 최근 보니까 여론조사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선거가 27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표심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본인 잘못으로 이제 사과하는 거 본인이 출마한 것도 아니고 자칫 자신 잘못으로 인해서 남편의 그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거 아니냐? 굉장히 부담감이 많았을 겁니다. 두
여사 모두. 예. 하지만 이렇게 대중 앞에 나와서 사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좀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의 경우도 처음 사과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악재를 털어냈다. 뭐 이제 사과가 적합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여론조사에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김혜경 씨도 비슷한 효과가 발휘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리스크가 후보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의 그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일단 악재를 털어냄으로써 그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틀림없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내일 TV토론 이후에 이것까지 합쳐서 여론조사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김혜경 씨가 뭐 수사와 감사를 통해서 좀 책임지겠다라고 했던 부분이요.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 갖는 분들 많거든요. 별로 그럴 가능성 없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수사는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렇게 배당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지검은 신성식 지검장이죠. 친여 성향의 검사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대납 의혹이라든가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원지검에 배당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미그적거리고 있다라고 야당은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지금 뭐 물리적으로 진행될 대선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경기도의 감사는 어떻느냐? 감사는 김혜경 씨나 아니면 배모 사무관이나 아니면 A씨라든가 아니면 뭐 소고기를 샀던 정육점이라든가 전부 다 민간인들입니다. 감사가 그 민간인을 상대로 이렇게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김희수 사무관 감사관은 이재명 지사 시절에 임명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대선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수사가 사실 지금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후보 배우자 수사가 진행 중인 거 있습니다만 보통 대선 전에는 결과가 안 나올 것 같다 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민주당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첫 직무를 수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틀 전에 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절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전통 민주당의 지지층을 표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일단 호남이죠. 지금 철저하게 못 끌어들이고 있는 표가 호남표, 그리고 또 친문표, 그리고 젊은 층, 특히 2030, 30대 여성 표를 제대로 못 끌어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다. 그러니까 친문의 또 지지를 받았고 호남 정치인이고 또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폈거든요. 공약도 많이 내세웠고 그래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하지만은 이낙연 전 대표의 약점은 뭐냐면은 급변하는 하루하루 이렇게 바뀌는 급변하는 정세에는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좀 약하다. 그러니까 관리는 잘하는데 상황을 주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약하다라는 점이 좀 문제점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할지 이낙연 전 대표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SNS 자제령을 내렸어요. 사실 국민의힘은 SNS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자제령을 내린 걸까요? 이낙연 전 대표는 내각의 총리로 있을 때도 내각 군기반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표 있을 때도 아마 군기반장 많이 잡았었고 그래서 SNS에 쓸데없는 글 올리지 마라. 중도층 그런 거 싫어한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본인도 솔직히 SNS에 사진하고 글 많이 올립니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정치인이라는 것이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생명인데 하지만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그 제약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선 앞두고 한 20일만이라도 좀 참자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당장 이렇게 군기잡기에 나서니까 현근택 대변인이 김혜경 씨 관련해서 그 호소인 제보자 2차 가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하는 사과글도 이렇게 SNS에서 올리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군기가 나름대로
통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TV 토론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쟁점이 되는 건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적폐 수사 공방 있을 것 같고요. 배우자 관련 의혹은 지난 토론회 때는 쟁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내일 TV 토론이 자유 토론 시간이 거의 절반이라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적폐 수사 문제, 배우자 문제 뭐 나올 수가 있지만은 배우자 문제를 누가 들고 나오면은 공격받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역공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TV 토론이라는 이 아주 소중한 시간을 배우자 문제,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문제 아닙니까? 이걸로 낭비할 시간이 좀 아깝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생산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TV 토론 김혜경 씨 사과 어떻게 지지율에 반영되는지 봐야겠지만 오늘도 전국 지표조사 나왔는데 여야 후보가 동률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딱 붙었습니다. 35%로 동률로 나왔어요. 설 전에 조사, 그러니까 2주 전에 조사할 때는 이재명 후보는 35%였는데 오늘 조사도 35% 나왔고 윤석열 후보는 2주 전에 34%에서 1%포인트 오른 조사로 나왔고 안철수 후보는 10%였는데 1%포인트 하락해서 9%포인트로 공교롭게도 10%가 1%포인트가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도 유보층이 18%에서 16%포인트로 2%포인트 하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 지표조사 결과는 그러니까 지난 2주 전하고 역동적인 변화는 없는 그런 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를 생각해 보면 거의 똑같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선 당선 전망은 조금 달라졌네요. 예, 대선 당선 전망 누가 대선이 그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역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43%로 6%포인트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6%포인트 하락한 3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전한 것은 최근 들어서는 처음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지율은 35대 35가 나오는데 당선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의점에도 휠체어 리프트나 이동식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대규모 점포에만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한 현행 시행령이 원래 법 취지에 반해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법원이 편의점 출입구에도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경사로 편의시설 설치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요? 네, 법원은 오늘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편의점 운영사인 GS 리테일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GS 리테일이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가맹 계약을 맺은 편의점에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 접근권을 위해 경사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이나 가게에만 설치 의무가 있는데 법원은 편의점과 같은 대부분 공중이용시설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행령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벗어난 데다 장애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편의점에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GS 리테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2009년 4월 이후 신축되거나 증축된 직영 편의점에는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와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렵다면 편의점 안에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하거나 직원을 밖에서 부를 수 있는 호출벨 등 보조 서비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맹 편의점주에게는 직영 편의점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거나 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비용의 20% 이상을 GS 리테일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년 동안 1심 선고를 기다렸던 장애인 단체와 원고 측은 기존 시행령이 차별적인 조항이라는 점이 인정됐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선고 그 기점을 더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 선고를 기점으로 삼는 참격자를 허무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선고 이후 GS 리테일 측도 판결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미 직영점과 가맹점 다수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고 다른 점포로도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폭력 조직들이 새벽 시간 장례식장 앞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뒤에 CCTV까지 떼어가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데 저희 취재팀이 어렵게 다른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전북 익산의 한 사거리. 검은 옷을 입은 무리가 삽시간에 몰려들더니 이내 뒤엉킵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며 계속된 유혈 충돌. 이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난투극은 마무리됐습니다. 사건이 난 곳입니다. 두 개 조직원 30여 명이 약 20분 동안 둔기로 싸웠고 이 가운데 한 명이 머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최근 숨진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빈소 조화에 있는 강목을 빼내 싸우기도 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주변 CCTV를 들고 달아났지만 이미 경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였습니다. 주민들은 조직폭력배가 활보하고 있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조폭들이 굳이 때려쳐서 조폭 자기네들끼리 싸운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불안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경찰은 이들 조직원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자진 출석한 11명을 상대로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차준환 선수. 쇼트 프로그램에서 개인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4위에 올랐었죠. 오늘 열린 피겨스케이팅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며 5위를 기록했습니다. 첫 점프에서 아쉽게 넘어졌지만 남은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했는데요. 이수경 피겨스케이팅 국제심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수경 심판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차준환 선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도 깊은 감동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올림픽 사상 최초의 최고점과 최고 순위를 기록한 차준환 선수 너무 대견합니다. 예, 뭐 평창에서도 아주 잘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훨씬 더 잘했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미 있는 경기를 펼쳤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차준환 선수가 이미 세계적인 선수라는 것을 증명한 경기라 너무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첫 점프에서 실수를 범해서 사실 보는 저희도 조마조마하고 안타까웠거든요. 이 실수가 너무 긴장한 탓일까요? 아니면 좀 준비가 덜 됐던 걸까요? 아니요, 이제까지 준비를 차분히 잘했고 예. 그리고 웜업 할 때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가 음악과 함께 시작이 되면서 마음에 조금 요동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실수를 했으나 또 바로 집중력을 발휘해서 남은 요소를 또 훌륭하게 소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대단한 거죠. 예, 사실 그 쿼드러플 토르프라고 하던데 첫 점프요. 그 연기 자체가 차준환 선수가 원래도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는 않았던 거라고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요즘에 최근에 차준환 네. 선수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서 네. 점프의 실수율이 최근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할 거다. 그런 예상을 했었고 예. 그리고 처음 프로그램에서 제일 첫 점프는 또 인상에 가장 크게 남기 때문에 자신 있는 점프로 보통은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성공률이 지금까지 높았다면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면 본인 스스로는 현장에서 점프를 하다 넘어졌을 때 어땠을까 심정이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뒤에 연기는 진짜 완벽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첫 점프를 실수해서 이 선수의 표정에서 마음속이 굉장히 요동을 쳤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차준환 선수의
또 특기라고 할 수 있죠. 큰 장점이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요소를 바로 집중을 해서 그 요소에 포커스를 딱 잡는 걸 보는 순간 역시 차준환 선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그 집중력이 굉장한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큰 장점인데요. 네. 그 여유가 넘치고 항상 긍정적인 면이 차준환 선수의 큰 장점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유 넘치고 그렇게 집중력 있고 멘탈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국 나이로 올해 21살이니까 이번에는 뭐 아쉽게 메달 못 땄지만 다음 올림픽에선 메달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실력도 있고 멘탈도 강하니까요. 그렇죠. 선수도 지금 좀 더 다음 올림픽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대화를 해보면 다음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전에 우리 평창 때보다도 더 노력을 했고 또 노력한 만큼 성장한 차준환 선수가 그 실력을 보여줘서 앞으로 또 선수의 말대로 더 단단해지고 강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차준환 선수 오늘 정말 잘해줬고 많은 국민들에게 굉장한 큰 감동을 줬습니다만 우리 차준환 선수 어린 시절 때부터 아역 배우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부분도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선수였는지, 어릴 때 어떤 선수였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릴 때도 그 나이 또래에 비해 기술적인 요소도 굉장히 잘 소화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높은 선수였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나하나 요소들을 다 그 표현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한 선수라서 앞으로도 그러한 점이 좀 더 기대가 되고 그리고 기술적인 요소를 이제 좀 더 실수율을 좀 낮추면 아주 크게 다음에 또 좋은 성적을 예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차준환 선수의 어릴 적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연아 선수도 사실은 굉장히 그 섬세한 표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정 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받았던 선수였잖아요. 차준환 선수도 그런 선수였습니까? 네, 차준환 선수도 음악 하나하나 리듬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표현을 해서 표현을 하는 만큼 또 심판들이 그 표현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런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예, 어릴 때부터 그랬다라고 하니까 4년 뒤 정말 기대가 더 크게 되는 선수입니다. 이번에 일본 선수들 활약 대단했잖아요. 2위부터 4위까지 일본 선수들이 차지했는데 우리 선수들과 일본 선수들과 좀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어떤 점이 좀 개선돼야 될까요? 네. 일본은 워낙 피겨 강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훈련을 하는데 체계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준환 선수와 같은 훌륭하게 탤런트가 있는 선수를 잘 지도하고 잘 이끌어 나가서 또 선수의 부상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2의 김연아, 제2의 차준환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연기를 국민들에게 선사해준 차준환 선수에게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코로나로 훈련 환경도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노력을 해줬고 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차준환 선수 매우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고 앞으로의 행보에도 항상 응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경 심판님 얼굴에서 미소가 거치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도 보면서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식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은 이미 다양한 가공식품과 기능성 제품으로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당뇨나 탈모 예방을 위한 제품도 선보였는데 향후 의약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모기장처럼 투명하게 마련한 널찍한 공간. 밀과 보리잎 외에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자세히 보면 작은 곤충들이 널려 있습니다. 메뚜기의 일종인 풀무치인데 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크기가 5mm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지난해 새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풀무치는 다 자라면 5cm 정도 크기로 메뚜기보다는 몸집이 큽니다.
단백질과 영양 성분을 활용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의 체험 학습이나 또 아니면 정서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식품으로 인정받은 곤충은 모두 10종. 곤충의 애벌레에서부터 번데기는 물론 다 자란 성체까지 다양합니다. 식용 곤충들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다는 게 특징. 이런 장점을 살려 식사 대용식부터 환자식, 가공식품 등 다양한 식품 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식용곤충 사육 농가도 2016년 460곳에서 지난해 2천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의약품으로 개발됐을 때는 그 곤충의 가치가 100배, 1000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고요. 우리나라가 곤충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 경쟁력이라든지 수출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과 적은 비용으로 식량과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활용이 가능한 식용곤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흑삼이 유해균을 없애고 유익균은 키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은 인삼을 3번 찌고 건조해서 만드는 흑삼에 대한 연구 결과 흑삼이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황색 포도상구균의 독소 발현을 억제하고 동시에 장안에서 유익균의 성장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이와 관련한 연구 논문을 국제학술지 안티바이오틱스에 게재하고 2건의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다양한 색의 국산 프리지어를 개발해 선보였습니다. 농진청은 졸업식과 입학식 등에 많이 쓰이는 프리지어는 노란색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 소비 경향에 따라 흰색과 보라색, 분홍색의 새 품종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꽃보다 꽃잎이 풍성해서 선호도가 높은 겹꽃 형태의 프리지어도 선보였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초봄처럼 온화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포근하겠지만 일교차는 더욱 크게 벌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8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8도, 춘천 9도, 대구는 12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오늘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점점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내일은 중서부와 호남, 대구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수도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부산은 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이 8도, 그리고 광주 12도, 부산도 12도까지 올라 대부분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휴일에는 남부와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휴일 밤 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강원 영동에는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